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900선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면은 화요일에 5천 돌파하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네, 그런 속도입니다. 엄청납니다. 자, 또 오히려 올라서 불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뭐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조상현 본부장,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준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 지금 11일째 기록 경신 중입니다.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강앵커 이야기하셨다시피 약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사실 저거든요. 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도 되는 건지. 뭐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조 본부장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의 지수 상승 좀 과열을 시키는 과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데 좀 위험한 질주라고 본다면 좀 과한 생각일까요? 위험한 질주이려면요. 펀더멘탈 개선 없이 어떤 그렇죠. 유동성에 의한 아니면 단순한 테마에 의한 또는 뭐 정책 수혜에 의한 상승이면 사실은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동반 중입니다. 강력한 펀더멘털.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2026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총 합산으로 약 지금 현재까지 430조 원 정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사실 430조 원의 레벨은 코스피 역사상 300조 원 영업이익을 넘긴 적이 없었었고요. 네. 작년에 한 297조 정도 마감할 텐데 올해 처음으로 300조 이상을 넘고 동시에 400조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코스피 4천대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네. 강력한 펀더멘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400조 원까지 바라보는 건데 400조 원이면 너무 좋은데 이제 그중에 반 이상이 지금 반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다 보니까 나머지 업황도 좋게 보신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코스피 영업이익 그 성장률이 430조 원이면 대략 한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하는 수준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톱이 다 챙겨가고 네. 있죠. 근데 이제 가맹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업종 중에서도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만큼의 그런 어떤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업종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함께 동반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기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시장의 이러한 상승세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반도체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다양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얼만큼 가져갈지 계속해서 본부장님 근데 뭐 반도체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효력은 반도체가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 이익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 이 반도체의 주도력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2027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민들이 프라이싱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주도력은 유지가 되면서도 사실 다른 업종에서의 어떤 기회를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1월 달에도 활발하게 반도체 이외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연중으로 봤을 때 반도체의 주도력이 가장 좀 셀 것 같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너무 계속해서 지수가 훅훅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뭐 지금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반도체 편향적 랠리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오늘 밤에 미국 옵션 만기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수급의 변동성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반도체 편향적 랠리를 그냥 뭔가 보기만 하고 있었어도 되는 거였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미국의 옵션 만기라든가 그런 그 작은 이벤트의 시장이 이제 펀더멘털이나 시장의 이제 상승 추세가 훼손될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가 이제 시세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더 많다. 예, 이제 그런 거의 영향보다는 사실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라든가 조방원 이런 그 섹터들은 사실 뭐 2023년부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동안 지수가 그렇게 많이 못 갔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는데 그렇죠.
이 반도체가 사실 작년 7월부터 삼성제 그 메모리 그 반도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7월부터 이제 시세를 급하게 주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반도체 주도 시장으로 보이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최근에 보면 조방호도 사실 반등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네. ETF로 보면 신고가 영역에 있고 조선은 아직 신고가 다시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섹터별로 사실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있는 그 섹터들은 골고루 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관심 많고 네.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지. 반도체가 그리고 뭐 영역도 많이 오르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어떻게 좀 살펴보면 골고루 좀 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과열을 근데 물론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은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렇죠. 항상 염두해야 되는데 네. 오늘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은 1월 들어서는 저는 강하게 드는 생각이 포모가 어느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포모 얘기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항상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높지 않았던 분들이 급하게 이제 작년 말 네. 이제 그다음 올 초에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분 안 하시던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희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걱정을 네. 하는데 뭐 그런 분들조차 수익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또 주변에서 좀 더 이제 더 아직도 진입하고 싶은 분들도 네. 있고 그런 분들도 사실 일부를 담았기 때문에 조정은 더 담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올 짧게 보면 1분기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큰 고민 없이는 시장이 좀 갈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상반기까지 큰 흐름의 우상향 흐름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막 포모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포모가 사실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많이 좀 갈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담아야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인사이트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거기서 포모들이 왔던 것들은 아마 이쪽 섹터를 지금 많이 보셨던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를 이제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 딴 쪽에서는 많이 올라가니까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상현 본부장님, 제약바이오가 오늘 딱 12시 기점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알테오젠이 호재성 뉴스를 하나 딱 던져버리니까 시장에 이제 다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다린 만큼 오늘의 상승은 이제 시작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약바이오를 하나의 인더스트리, 하나의 산업으로 이 카테고라이즈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너무 다양한 요새 제품들을 갖고 특색 있는 있다는 섹터들이 거죠.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사실 뭐 특정 제품군, 그다음에 특정 적응증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별로 접근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약바이오의 본질 중에 하나는 시장이 재미없을 때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시장에 호재가 없거나 아니면 펀더멘탈리 뭐 특별하게 개선되는 것들이 없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적으로 그렇죠. 움직임이 많았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말고 살 게 너무 많아요. 오, 예. 네. 이게 테크 항상 쪽 너무 매력적인 게 예. 많죠. 항상 상대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아니면 반도체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예를 들면 상대 비교를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가 작년에도 좋았던 구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반기는 어쨌든 코스피 이익 사이클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긴 하겠지만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나 올라간다고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어떤 특성 약물이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 경험이 있는데 거기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오히려 테크가 더 매력적이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뵙지만 존경하는 본부장님 의견이 굉장히 좀 동의를 하는 게 와,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와. 이게 거물이 생각하시는 거랑 생각이 비슷하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이제 제약바이오가 사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좀 벌었다 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바이오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이제 지수가 변동이 없고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뭘로 돈 벌었는데 대부분 다 바이오로 돈을 벌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텐베건도 바이오에서 나왔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도 어렵죠. 이 파이프라인이 뭐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이 일반 생물학적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잘 정보가 공개가 안 되고. 그쵸,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뭐 생물학적 학적 지식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많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어려운데 그동안은 이제 정보는 많았는데 이제 뭐 실적이 또 이제 슬로우했고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AI 변화로 해서 큰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뭐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거 아니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내가 굳이 어렵게 저 바이오주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 주변 사람에서도 당연히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알테오젠처럼 오늘 사실 예전 같았으면 네.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조단 기술 이런 인터뷰를 했으면 바로 상한가 갔을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가지 않는 이유도 이제 물론 알테오젠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시총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도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굉장히 낮고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정말 기술 수출이 나온다 해도 뭐 제가 볼 때는 다른 여타 종목들로 쫙 확산되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정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예. 예전에는 옆집에서 기술 이전하면 이 집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대감이 막 오르고 우리 이런 모두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기는 이제 상당히 힘들어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 말고도 할 게 많다. 뭐 거기에 좀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기술 뭐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 언젠가라고는 조단위라고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 집에서 나오면 이웃집도 줄줄줄 이렇게 호재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궁금한 건 알테오젠 쪽의 호재면은 당연히 ADC로 해서 리가캠, ABL, 보로노이 옆집들이 많거든요. 그 옆집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뭐 특정 종목을 콘퍼런스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도 섹터를 여쭤본 겁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 실제 기술 이전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보여줬던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기술 이전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은 저는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딱 갈리는군요. 시총 1위에서 5위와 그렇죠. 6위에서 이제 10위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술 이전 게 저희가 이제 한미약품에서도 봤지만 기술 이전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되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계약 규모보다는 이제 그 마일스톤이 어떻게 돼 있느냐, 성급금을 얼마를 받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5조 단위 기술 이전이다, 1조 단위, 2조 단위 이거보다는 얼마나 성급금을 받느냐, 그리고 마일스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됐고 뭐 그렇죠. 검증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 있고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투자해볼 만하다고 보지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에서 글로 옮겨 타볼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제가 볼 때는 아하.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레퍼런스가 있고 없고 유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바이오주들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옥석 가리기의 하나의 포인트가 일라이릴리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FDA 이 심사 지연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뭐 파이프라인 다양하다라는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이 제약 바이오주들 한동안은 저희가 비만 치료제 위주로만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전체로 좀 펀더멘털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닐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았던 게 일라이 릴리를 포함해서 이제 막 그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경구용 뭐 나온다 하니까 이제 이 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테마로 바이오 안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의 테마가 비만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모멘텀이 좀 슬로우해지니까 더구나 국내에서 같이 그동안에 주가가 좋았던 뭐 D&D 파마텍이랄지 뭐 일동제약 이런 애들도 같이 좀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훼손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참전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도 참전을 했죠. 그렇죠. 참전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관심권이 좀 다양하게 분산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처럼 그렇게 막 비만 치료제만 이제 막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좀 기운은 조금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일단 두 분과는 좀 해본다면 기술 이전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은 상승분을 조금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 없이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대담을 통해서 조금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 제약바이오로 들어간 수급들이 대체로 로봇을 판 수급들이 많이 좀 이동을 한 게 보여졌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로봇을 더 매력적으로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건 약간 개인적인 뭐 취향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로봇으로서의 하나의 뭐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이랄지 이런 부분이 그쵸.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펀더멘털리 자동차 본업에서의 어떤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 밸류에이션 싼 상황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래서 각종 로봇 관련 주들이 있는데 숫자가 나오지 않는 로봇주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짝 뭐 테마에 많이 엮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숫자로 보여준 적은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술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되는 그런 프라이싱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어차피 제약바이오는 숫자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다만 그 기술이 살아있다거나 수출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살아있겠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훈풍이 불어서 2030년 이후로 이제 뭐 산업의 성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은 막 뭐 무차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로봇을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러면 이번에 CES에서 봤듯이 일단 현대차 그룹이 네. 유력하구나라는 정도여서 편안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그렇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로봇이냐 아니면 뭐 바이오냐 이런 부분은 지금 굉장한 강세장이고 하루 증시 거래 대금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끊임없는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같은 코스닥 내에서 이동 수급 그다음에 코스피 뭐 중형주와 네. 코스닥에서의 이동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보는 게 마치 반드시 로봇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빠지고 바이오가 예. 올라가면 음. 로봇이 뭐 그런 대체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오늘 로봇이 조금 올라가다가 윗골을 단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뭐가 좋다 이렇게 좀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센터장님 같은 질문으로 아까 통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의견이 좀 통하십니까?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로봇,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좀 느껴졌습니다. 로봇은 근데 사실 오늘 잠깐 빠진 거지 이 추세를 더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완성차도 팔고 그다음에 로봇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주가가 과연 그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 몇 배를 주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예.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현대차도 여기서 한 20, 30배는 더 가야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장이 적정 밸류를 받으면. 코스피에 있냐, 뭐 미국 나스닥에 있냐, 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CES에서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되기 전에 하루 전까지도 이제 현대차가 과연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낼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손가락이나 관절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작년에 우리 중소형 로봇주들이 굉장히 막 10배씩 가는 종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타깝게 최근에 오늘은 LG그룹주들도 주가가 좋긴 했는데 LG에서 개발해서 공개했던 이제 가정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좀 CES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다. 저런 걸 왜 내봤을까? 평가가 많더라고요. 수건을 개는데 저희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걔도 그보다 잘 갤 것 같은 수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 비교도 됐던 것 같고 그런데 보통 또 보면 이제 중국 로봇이랑도 많이 중국이 이제 로봇이 많이 앞서간다 얘기하는데 중국 로봇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쿵푸를 한다던가 노래하는 가수 뒤에서 점프를 한다던가 그런 건 어찌 보면 단순히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가 로봇 만들어서 이제 춤추고 이제 쿵푸하려고 로봇 만들지는 않거든요. 공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느냐, 가정용 쓸 수 있느냐인데 물론 가정용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공장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우리가 공장에서 쓸 수 있는 생산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를 보여준 걸로 해서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하겠다는 것 정도 보여줬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 많이 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라는 게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또 현대차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현대차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완성차에서도 워낙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제네시스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작년 말까지 주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급들이 시장에 쏠리다 보면은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더 살 건 없을까? 반도체만 살 거 없을까? 하다가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아틀라스가 트리거가 된 거죠. 그쵸. 야, 이것도 사도 되겠다 싶으면서 사실 현대차랑 그 현대글로비스가 네. 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좀 볼 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이 좀 조정이 온 날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감사하죠. 뭐 없던 분들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뭐 저는 긍정적으로 네.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로봇까지도 조금 코스닥 내에서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로봇에서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현대차 귀에다 꼭 넣어놓고 근데 반도체가 계속해서 정말 힘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코스피 4,800선 위로 끌어올렸던 건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15만 원 선 코앞까지도 갔었습니다.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의 오늘 강세, TSMC 낙수 효과에 좀 기댄 일회성인 거라고 보기엔 좀 아까울까요? 네,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 15만 원 정도를 이제 마디 지수 앞에서 딱 걸려가지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TSMC가 이제 영업이익률 67%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실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AI 거품론이 조금 더 이제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였다고 볼 수 있겠죠. AI 거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영업이익이 저렇게 높다는 거는 좀 속된 말로 바가지 씌워도 사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였고. 뭘 해도 사가는구나. 네, 그렇죠. 그리고 TSMC가 뭐 증설한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TSMC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뭐 거기까지 깊게 좀 생각하고 사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TSMC가 점점점 이제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엔비디아 이런 입장에서도 사실 솔벤더로 가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마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열심히 속으로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젠스랑도 그렇고 삼성전자 너희도 좀 빨리 해라.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TSMC가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게 보면 나중에 TSMC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증설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렇죠. 파운드에 치고 들어왔을 때는 뭐 제가 너무 우리나라 기업을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까지 오히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나 HBM에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지금 레거시 반도체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파운드리나 뭐 HBM에서도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묻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가고 있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작년 말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회의에다가 나왔던 얘기들 보면 이제 컴퓨터 용량이 6개월 후에 두세 배, 뭐 5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뭐 1000배 이상 용량을 늘렸는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는 데는 전 세계 딱 세 군데인데 마이크로 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뭐 두 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사실 저도 약간 반도체도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과열을 시키는 구간, 뭐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좀 네. 있은 다음에 가야 되자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가 이제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좀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만 해도 이 코로나 때 2021년 고점 대비해서 4배 이상 올랐거든요.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코로나 때 고점이 9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비하면 아직 이제 한 60, 70%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하이닉스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15만 원에는 마디지수에 갇혀서 누가 먼저 여기를 이제 진격을 할 것이냐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TSMC 실적 발표로 이제 그런 고민을 덜고 수급들이 좀 몰리면서 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제대로 좀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 소식에도 사실 장비주들은 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질 않아서 이게 좀 궁금한데 본부장님 혹시 장비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미국하고 대만 간의 밀착 효과 영향이 좀 있을까요? 관세 인하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장비주는 사실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비주가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장비주의 속성 자체에 좀 약간 레거시 속성에 따른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TSMC로 물론 공급하고 있는 국내 장비사들도 있습니다. 뭐 HPSP랄지 뭐 솔브레인이랄지 소재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종목들은 간헐적으로 오늘 좀 뭐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근데 장비주가 아직까지 못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개별적으로 보시면 개별 종목 중에 작년 하반기부터 꽤 많이 움직인 장비주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산업과 비슷하게 각 공정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소재냐 부품이냐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가 지금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디램 호황, 낸드 호황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진즉에 이제 투자 확대 그러니까요. 계획을 발표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의 병목이 걸린 구간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때 캐펙스를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그쵸. 걸 좀 확인하고 장비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아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컨콜이 이제 또 월말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앞으로 KPX 어떻게 좀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다면 그때 좀 장비주들이 움직일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보셨을 때는 이제 어제 TSMC가 실적 발표도 하고 투자 확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쟤네가 하면 우리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일단 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TSMC가 캐파를 확대를 하면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자의 파운드리가 가장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근데 파운드리에 지금 캐파를 확장할 여력은 없을 것 같고 수요를 잡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만 돌려도 뭐 좋은 거니까. 네, 예. 지금 가동률만 정상화시켜서 흑자를 돌리는 게 이제 최대 목표니까요. TSMC의 캐파 확장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GPU 물량을 그러니까요. 담당하고 있는 캐파가 확장이 되면 하이닉스의 물량이 더 많이 공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하이닉스 쪽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고명 메모리 부분도 그쵸.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섞여 있긴 하지만 TSMC 캐파 확장에 따라서 당연히 하이닉스나 전자의 레거시 부분도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야기 좀 잘해 주셨어요. TSMC 주가 상승하면 사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좀 같은 이 바운더리에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는 같진 않았고 요 공식이 이제 좀 약해지나라는 우려는 좀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 서프라이즈가 나올까 시장 기대치 나올까 약간 눈치 보는 장세. 그 사이 동안에는 다른 업종에서 놀다 오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됩니다. 하이닉스 눈치를 보고 있다. 네. 네, 실적 보기 전까지는 조금씩 간을 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도 좀 챙겨볼까요? 저희가 반도체를 얘기를 했으면 이 섹터도 꼭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AI, 인프라 시장. 트럼프 리스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AI 인프라, 전력 인프라가 특히나 트럼프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전력 경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AI 인프라 시장 판이 훨씬 더 넓어질까? 이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개입들 호재 같기는 한데 얼마만큼의 호재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국내 전력 변압기 3사가 북미 시장에서 워낙에 잘 하고 있었고 이미 수주도 많이 챙겨놓은 확보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전력 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호기를 만난 산업인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국내에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사실 AI 사이클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를 일찍 시작했었고요. 그게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꺾일 때쯤에 AI 전력 부족까지 좀 가해지면서 지금까지 호황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마진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사이클이 길게 끌고 오면 조금 뭐 레이티 사이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조금 쉴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쪽에서의 훈풍 때문에 계속해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충분히 누려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방산이랑 비슷하게 사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이 한국전력기기 업체들한테 굉장히 좀 잘 그렇죠.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업체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건 그동안에 수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계속 오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어서 조금은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정도의 관점, 그 정도 관점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뭐 비단 전력기기만 하기보다는 원전도 오늘 사실 이 뉴스에 미리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전보다는 이제 전력기기보다는 오늘 원전이 좀 더 강하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조선방산이 좀 쉬어갔거든요. 이쪽에 대한 연속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저는 정답을 주셨다고 보는데 계속 오늘 레퍼런스가 되네요. 본부장님께 계속 묻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 원전이나 아까 뭐 그 변압기 쪽, 예. 전력기기 쪽, 방산이나 다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 좋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딱 하나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이미 변압기는 2022년, 23년부터 올라왔고 네. 조선은 이제 반도체보다 그전에 미리 올랐고 방산도 그랬고 뭐 흔히 우리 조방원 하는 그렇죠. 몇 년 한 3, 4년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 많이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산이랑 원전 같은 경우는 ETF를 보게 되면 이미 신고가예요. 다시 또 신고가에 와 있고 조선은 아직 신고가 좀 모자란데 조선 ETF도 저는 신고가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 실현을 해서 이제 조정 올 때 그 반도체, 그쵸. 조방원, 그다음에 이런 섹터들을 더 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 실현하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 조정 올 때를 이제 그렇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조정이 안 오고 계속 가면은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수익을 누리면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정이 오면 땡큐인 섹터들이고 뭐 올라갈 때는 계속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뭐 그동안 많이 원래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많이 빠진 거고요. 가장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피로감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AI 얘기나 이런 뭐 레거시 반도체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 최근에 들었잖아요. 아직까지 네. 거기에서 많이 열광하는 거고. 하여튼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웬만큼 주식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은 웬만한 이제 전문가들이 알 만큼 호재나 뭐 악재나 모멘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이제 AI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에너지거든요. 전력이거든요. 전력.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력기기나 변압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원전을 생산할 거냐. 사실 그 수많은 그 전기를 감당하기에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원전은 신규로 착공 들어가면 10년에도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SM의 소형 원전도 얘기 다룰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 모멘텀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올라갈 때는 좀 약간 좀 쿨다운 시킬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켜보되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전략이 그러니까 되겠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만 하실 때 반도체는 올라갈 때 쫓아가도 아직은 괜찮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조방원은 올라갈 때 쫓아가면 절대 안 되고 빠질 때는 편안하게 삼을 수 있는 섹터가 맞아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 좀 기회를 주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좀 기회는 있다.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방원에 대한 팁도 이렇게 좀 같이 주셨습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쉬어가는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조방원이 항상 좀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 찬스로 우리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자면 오늘 그 원전하고 전력이라는 섹터 안에서 오늘 좀 한전그룹주들이 유난히 좀 강했고 대우건설도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교를 했을 때 뭐 한전그룹주와 건설 쪽에 대한 포인트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도 오늘 12시쯤 이후에 쭉 반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이오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뭐 관련된 원전 관련된 건설주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올랐다가 뭔가 큰 뭐 이벤트나 호재가 있어 올랐다기보다는 어차피 모멘텀은 다 좋은 상태인데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올랐을 때 이게 뭔 호재가서 올라 이런 거보다는 모멘텀은 확실한 종목들이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 받으면은 그다음에 이 섹터가 쉬면 얘가 가고 또 저 섹터가 쉬면 일로 가고 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서 뭐 요즘 같은 시장은 하루하루 나타나는 그 변화를 보고 여기 뭔가 해서 일로 옮겨 타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또 이렇게 옮겨 타다가 수익을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포트를 좀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만 해야지 이렇게 뭐 하루하루 오르는 시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 섹터의 대장이 가장 좀 낮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장주도 이렇게 강세장 시장에 갈 때는 대장주가 계속 가지 2등, 3등주가 따라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계속 대장주들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플레이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이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 그냥 기회 줬을 때 담으라고는 하셨는데 실적 시즌에 정말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그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른다.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고점에서 이제 보통 이제 주식들의 습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그 고점 영역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하면서 거래가 확 터지면서 또 이렇게 그 신고가를 확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그때 이제 와, 얘 센 줄 알았는데 조정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세네 하면서 들어갈 때가 이제 고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점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는 제가 볼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또 준비되어 있는 섹터도 사실 조선 방산이라서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원까지 엮어서 저희가 매력이 가장 있는 섹터는 뭘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부장님 갈 차례인데 본부장님 먼저 얘기하고 센터장님이 같은 의견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센터장님 먼저 갈게요. 자, 조방원 중에 뭐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라서 좀 당황스러워요. 예, 조방원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조선이라고 봅니다. 조선이다. 네, 왜냐하면 와. 원전이나 방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영역 쪽에 와 있고 조선 네. 안에 좀 덜 갔기 때문에 조선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 보면 모멘텀은 다 비슷하게 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명확하거든요. 네. 그 중국의 저가 조선에 뭐 우리가 좀 잠식당한 부분은 있지만 하이엔드급은 우리나라가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의 구남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제 방산이랑 또 섞여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자기 조선을 맡길 일은 없거든요. 그런 일은 만무하기 때문에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봤을 때 마스카 프로젝트나 이런 걸 생각하고 네. 지금 제가 봐도 미국이 국방 예산도 많이 늘린다고 하고 그쵸.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됐고 그다음에 또 약간 야만의 시대가 와서 이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글린란드도 내 땅이야라고 하는 세상인데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제 자기네 국방을 좀 더 생기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방산 단순히 이제 미사일 총알 이런 거보다는 이제 그 이제 바다나 해양도 중요한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비해서 그 해군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저는 조선이 좀 더 저는 지금은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조선 조금 나왔어요. 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본부장님 표정을 좀 봤는데 네. 표정이 안 읽혀서 네, 제가 본부장님 어떻게 예. 보시는지. 여기서 조선이 나오면 두 분 다음부터 더블 캐스팅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훌륭한 분이시구나 센터장님께서. 예. 당연히 오늘 저도 브로맨스가 조선이라고 너무- 생각하고요. 야. 물론 예. 저희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선이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나오려면 정부부터 해서 각 부처에 굉장히 발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랄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상방산 무기 업체들이 기수주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받으려면 그만큼 더 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조선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예. 마스가에서 본격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한국에서 경쟁력 갖고 있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목적에서 마스가와 관련해서 분명히 큰 수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 그쵸. 예, 그런 관점에서 저도 조선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볼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뭐 대본 맞추고 오신 거 아니죠 오늘?
예. 처음 뵀습니다. 예, 처음 뵀는데 이렇게 똑같은 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이라는 게 사실 실적도 좋고 내러티브도 좋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저희 코너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두 분 금요일이고 한잔 하시는 거 아니지 두 분 같이 인연이다 이러면서 오늘 함께 가시는 건 아닐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 또 두 분 함께 모셔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